오후에 만나는 살맛나는 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자,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 생생경제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자, 전세금, 전세난 말할 나위도 없는데요. 특히 깡통 전세 공포 때문에 전세난이 더 가중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땀 흘려 마련된 전세 보증금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요즘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어떤 얘기일까요? 나는 아직 가입 안 했는데 나도 가입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궁금증 드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모셨습니다. KB국민은행 명동스타 PB센터의 박합수 부센터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해도 주택시장 참 어려웠습니다. 정책도 조금 혼선이 있었죠. 집 사라 이러다가 갑자기 대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대충 2015년도 주택시장 좀 마감 한마디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예, 우선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네. 수도권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광역시는 이제 여전히 상승을 지속했고요. 네네. 반면에 이제 기타 지방은 이제 소폭 상승에 머물렀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네. 크게 이제 화랑이 된 부분이 있는데 분양시장입니다. 네. 분양시장은 이제 물량이 대략 한 50만 호 가까이나 분양이 되면서 네. 집중력이 생겼던 그런 분야이고요. 반면에 이제 전세난은 또 여전히 지속된 그런 시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부동산 경기 부양책은 효과를 본 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어느 정도는요. 네. 어떤 면에서는 상당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 인상 우려, 또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은 살짝 전망해 보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전세 시장 자체는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강세를 보여왔는데요. 네. 이 추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세입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연말에 발표된 대출 규제 자체가 실시되는 게 이제 수도권은 2월 1일이고, 네. 예, 지방은 이제 5월 2일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만큼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시장이 불안한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고 할 때 전세에 안주하고,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미루고 전세에 안주하는 수요가 더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이 수급 불균형 문제가 더욱 두드러질 확률이 높고요. 네네. 여기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주 수요까지 가세할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불안의 여지는 더 커지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전세 물량 자체가 부족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전세 상품, 즉 깡통 전세 같은 게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측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인 이 전세가율이 네.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거의 집값이죠. 예. 네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주택 가격과의 차이가 불과 한 20%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는 그런 상태가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이 반환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시장이 어려우면 사실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사는 사람보다 이제 투자 목적으로 사서 전세를 놓는 사람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거다. 사실 정부도 이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많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전세 수요는 더 부족해지고요. 투자 심리도 조금 줄어들고 이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자체가 나름대로는 전세는 계속 또 전세 수요자는 늘어나고 있고요. 네네. 투자자는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제 속칭 갭 투자라고 해서 네네. 높아진 전세금을 활용한 이런 투자가 오히려 더 틈새에 나타나고 있고
네. 또한 이제 분양 시장으로 또 투자자가 몰리는 이런 상황까지도 올해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전세를 고집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특히 이제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일 텐데요. 자,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을 선택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기사를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임대라든지 뭐 분양을 하시는 분들이 기업체가 가입한 게 뭐 8천억 이런 규모인데 이제 그게 뚝 떨어지고 개인 가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제 개인이 가입하는 것은 전세금을 안정적으로 되돌려받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그 약정 수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하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세에 들어가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아놓게 되는데요. 그렇죠. 동사무소 가서 도장 딱 찍습니다. 이 확정일자는 경매로 예를 들면 이제 살던 집에 넘어갈 때 자기의 그 채권 순위를 보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 자체가 100% 나의 그 전세금 채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0% 보장은 안 된다. 확정일자가. 예. 네,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불안을 느낀 세입자들이 이제 이 부분에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네. 지금 그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서울보증보험 두 군데 기관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제가 한 1억 5천 정도 되는 전세 보증금을 이제 집주인에게 주고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에 대한 반환을 보증해주는 보험을 일단 가입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1억 5천을 기준으로 하면 뭐 보편적이진 않습니다만 대략의 보증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우선 이제 그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기관이 두 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수수료가 이제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상황을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현재 그 일반 개인의 경우 선순위 채권하고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이 있게 되면 그걸 합친 금액의 0.15%가 수수료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1억 5천이 선순위는 없다고 가정하고요. 선순위 채권 없다고 가정하고 1억 5천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0.15%가 되게 되니까 수수료 자체는 대략은 22만 5천 원 정도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예. 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아파트일 때 수수료가 0.192%입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1억 5천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0.192가 되게 되면 수수료는 28만 8천 원이 나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약간은 차이가 있겠죠. 예. 네. 1년 단위인가요, 센터장님? 예, 1년 단위로 요 수수료를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간. 자, 그런데 뭐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요즘 뭐 속칭 깡통 전세 얘기도 나온 것처럼 전세금을 떼이거나 못 받는 경우가 많고 이제 전세를 준 주인이 이제 투자 목적으로 집을 샀을 경우 뭐 경매에 넘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게 낫다. 근데 그 추세는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뭐 너도나도 가입하고 있는 건지 아직은 뭐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닌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두 기관을 비교해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까지 1,594건에 2,802억 원 정도가 가입했습니다. 이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도에 3분기까지와 비교하게 되면 대략 한 50%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늘었다는 거고요.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11월까지 올해 가입한 금액이 1조 7,166억입니다. 네. 이것도 지난해 같은 기간, 그러니까 3분기까지 비교하면 한 24% 정도 증가한 이런 수치라고 할 수 있어서 그만큼 관심도는 지금 증가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이 전세나 월세 수요자들이 이렇게 보증보험을 가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전월세 시장의 건전성이 많이 악화되어 있다. 이렇게 반증해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만큼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보니 이런 안전장치를 찾는 거고요. 네네. 그에 따라서 이런 이제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보증보험료 자체도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분들은 꼭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센터장님께서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교를 조금 더 해드리는 게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주택 도시보증공사를 이용할 때 이제 수수료가 저렴한데요. 네네. 여기에는 이제 좀 조건이 있습니다. 네. 전세보증금이 이제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기타 지방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하일 때 가입이 가능하고요. 네. 이 제도는 이제 가입 시에 그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한 게 장점이다라는 거고요. 네. 서울보증보험은 이제 가입 시 수수료가 다소 비싸긴 합니다만 가입 조건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그 선순위 채권과 전세금 합계액에 주택가격 자체가 그 100% 이하일 경우 주택가격과 유사해도 100%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가입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네네. 다만 이제 가입 시에 그 집주인의 그 동의가 필요한 이런 경우는 좀 다소 좀 불편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여건에 맞게 그에 따른 가입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잘 들으셨겠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또 본인에게 맞는 보증보험을 통해서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센터장님과 나누다 보니까 집주인들은 가진 게 집에 관련된 재산이 전부고 전세 사는 사람들은 또 전세 자금이 전부고 조금 씁쓸하고 안타까운 느낌이 드는데요. 끝으로 내년에는 조금 주택시장 뭐 물론 여러 가지 대출 상황은 조금 엄격해졌지만 좀 긍정적인 요소 설명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긍정적인 요소는 이제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뭐 아주 긍정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이 전세난에 따른 매수 전환 수요는 일정 부분은 또 유지될 확률이 높고요. 네, 거래는 계속 있을 것이다. 네. 물론 이제 위축은 되겠습니다만 일정 부분의 거래량은 나타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국지적인 그 수급 불균형 문제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저금리 기조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지되기 때문에 대출 수요자들한테는 나름대로 지지 기반이 또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나름대로는 조금 불안한 상승 변수지만 여전히 그 위치는 갈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뭐 부동산 대출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지만 뭐 거래 절벽 같은 그런 어떤 시장의 급냉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주셨고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이 전세 보증 보험에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 PB센터 부센터장이었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현 인기 있죠? 2588 2588 네, 생생경제 4시 20분 뉴스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뉴스 뒤집기 연말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 모시고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와 전망들 심도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이필상 교수님께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반가운 인사 보내실 분들도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메시지 있습니다. YTN 라디오 예스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정혜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럽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YTN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봤는데요. 2016년 새해에도 YTN 라디오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는 행복과 공감 그리고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나누는 행복 있는 라디오 FM 94.5 YTN 뉴스 FM과 희망찬 새해 맞이하세요.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생생경제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판. 네, 경제뉴스 뒤집기 한판입니다. 올해 여러분 연말에 이런 얘기들 많이 나누실 겁니다.
다사다난했다라고요. 2015년 조금 씁쓸하면서도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장기적인 경기 불황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요. 메르스라는 복병도 있었습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도 극에 달했습니다. 또 중국은 어땠습니까? 경기가 둔화되고 세계 경제는 계속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으로 침체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해로 그치지 않겠다라는 전망 때문에 더 어둡고요. 또 대내적으로는 선거라든지 여러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의 경제 상황 어디로 어떻게 향해야 할까요? 오늘 전문가 모시고 연말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 이렇게 전화로 뵙다가 직접 뵈니까 또 예전에 다른 학교 총장 하실 때도 이렇게 TV를 통해서 자주 뵀지만 경제라고는 이미지가 안 맞을 정도로 좀 부드럽고 온화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경제가 부드러워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도 교수님께서 이 이미지와는 다르게 또 날카롭고 또 깊이 있게 경제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도 계속 보내주시고요. 일단 2015년도 경제 정책과 관련된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요. 좀 총론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한 해 평가해 주신다면요. 좌절과 고통이 큰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좌절과 고통. 네. 올해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무너지는 이중의 위기를 겪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우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인 수출이 연초부터 감소세로 들어서서 장기 침체 국면에 빠졌습니다. 네네.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조선이나 철강, 해운 이런 산업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기도 했고요. 여기에 내수는 더 심각했습니다. 가계부채가 계속 쌓이는 상태에서 메르스 사태가 터지니까 네네. 내수 심리가 빈사 상태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정부는 어떻게든지 경기에 불꽃을 살려보겠다 해서 재정 팽창을 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부동산 규제를 풀고 더 나아가서 소득 증대 세제 개혁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요. 정부로서는 총력전을 벌인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경기는 좀 살아나는 듯하다가 다시 주저앉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부작용으로 가계부채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좀비 기업들이 늘고 있고요. 청년 실업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참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201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경제 상황을 보고 만족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최경환 경제팀이 이렇게 1년 반 정도 2014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끌고 오다가 이제 교체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경제 정책에서 또 핵심으로 초이노믹스 최경환 경제팀의 이 경제정책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경기부양책으로 82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력을 기울였는데 문제는 이 총력을 기울여서 성과가 꼭 좋게 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작용이 많아지고 있다. 네. 가계부채가 과거보다 더 심해졌다.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그 네.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정책을 과감하게 펴는 것은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경제 살려보겠다 해서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 하면서도 정말 획기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놨는데요.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주력 산업이 무너지면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이런 상태에서 돈만 퍼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경제 구조를 고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성장 잠재력을 키워가면서 부양 정책을 펴야 되는데 일단은 돈부터 풀고 보자 해서 마구 돈을 푸니까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만 정말 이것이 실업을 해소한다든지 가계부채를 해소한다든지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거고 연결이 안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과감하게 노력은 했습니다만 오히려 부작용만 더 유발한 것이 아니냐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당장의 어떤 부동산의 활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입은 됐으나 이게 부메랑처럼 다시 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문제고 말씀하신 조선이라든지 철강 전통적인 우리의 어떤 주력 산업들이 많이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그 해당 구역에 가서 이제 그 해당 지역 거제라든지 이런 데 가서 또 느낄 수 있는데요. 보통 뉴스에는 펀더멘털이 좋다. 우리 경제가 탄탄하다. 그래서 신용등급도 높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인식이. 예, 우리 경제 얘기할 때 우리는 펀더멘털이 괜찮다. 그러니까 위기 걱정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네. 펀더멘털이 더 이상
괜찮지가 않습니다. 경제 기초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네. 우리나라 경제 기초에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것이 결국 대기업들의 수출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이제 대기업들이 그동안 많은 실적도 쌓았고 수출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를 이제 발목을 잡으면서 그런 주력 산업들은 무너지고 있고요. 네네. 대기업들도 지금 경영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이 위기를 건져낼 수 있는 정말 기초적인 힘이 있느냐. 오히려 대기업들이 경제 위기에 어떻게 보면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펀더멘털이 튼튼하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 구조의 문제를 다시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 지금 뭐 중국 얘기도 하셨지만 자, 경제 성장률 내년에 3%로 잡는다 이렇게 전망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서 3%는커녕 2% 초반까지 주저앉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내년에도 이 대외 위기, 글로벌 위기가 좀 계속될까요?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예, 우리 경제 위기가 해소가 된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대외적으로 보면은 미국과 중국 G2 위기라는 것이 우리 경제를 더 압박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중국 경제 침체가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대내적으로는요.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면서 소비심리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기업 부실이 심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또 땅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소비 안 되고 투자 안 되고 수출 안 되고 금융시장 불안하다. 그럼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저성장 차원을 떠나서 기업과 가계, 연쇄 부도 위험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경제가 정말 위기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률 2%냐 3%냐 그런 거 따질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구조적으로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자칫하면은 외부 충격 때문에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구조를 튼튼히 하자, 위기를 막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성장률 3% 달성한다. 그걸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자, 지금은 자동차를 멈춰 세우시고 구조가 튼튼한가,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는가, 지금의 경제 구조, 기업 구조가 건전한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점이 오히려 멈춰서 있는 게 차라리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또 투자를 하거나 또 과감한 투자를 하다가 오히려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고장난 자동차 과감하게 운전해서 몰고 가면 더 큰일 나죠. 예. 그러니까 고치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청취자 7678님께서 문자 사연 주셨습니다. 먼저 해주신 질문, 중국에 의한 산업의 악영향 가망이 있나요 없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G2에 대한 압박도 심화될 것이다. 이제 앞서 답을 해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삼성에서 바이오를 주력 산업으로 하겠다. 그 출범식에 대통령까지 참석을 했는데 이 바이오 주력 산업의 신성장 동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의견이 궁금하다라고 7678님께서 이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을 일으키면서 정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결국 활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지만 우리는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바이오를 많이 이야기들 하고 있고 이번에 삼성그룹이 이제 큰 공장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이 바이오 산업에서 정말 새로운 신약을 개발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어떻게 보면 발전을 시키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번에 네. 삼성이 세운 공장은 복제약 을 위탁 생산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신약을 근본적으로 개발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는데 좋은 시작이라고는 보는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어쨌든 간에 바이오를 비롯해서 정말 미래 산업을 위해서 대기업부터 좀 뛰어들어서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는 그런 신산업 발굴에 아마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삼성의 시도는 좋긴 합니다만은 정말 이것이 잘 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이제 확신을 갖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내부를 들여다보면 완전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다라기보다는 이제 과거에 패스트 팔로우를 했던 방식처럼 복제약 시장이라던가 네. 여러 가지. 예. 자, 청취자 7678님께 좋은 답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새로운 경제팀이 출범하고 이제 2016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숙제가 더 많습니다. 선거도 껴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가지 정도의 위기를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교수님께서 구조개혁, 부채,
통화 전쟁. 이 세 가지 위기를 3대 위기, 세 가지 위기로 꼽으셨습니다. 먼저 구조개혁 얘기를 하셨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 구조개혁의 위기 얘기해 주신다면요. 구조개혁을 안 하면 위기가 온다. 큰일이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예. 지금 주력 산업이 무너지면서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이 좀 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태에서 기업들이 이제 제대로 성장도 못하고 오히려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연쇄적으로 쓰러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정말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네.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업들을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는 구조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우선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부채를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나라는 부채공화국이다 이런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이고요. 정부 부채가 1000조 원이고 기업 부채가 1300조 원이라서 3500조 원이 넘는 그런 네. 부채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데 이 부채를 해소하지 않으면 경제가 그냥 전반적으로 부도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한 개 기업이나 한 개 가구가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그럼 걷잡을 수 없는 경제의 추락이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기에서 거죠. 이제 정부가 좀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부 스스로도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으니까 대응도 하기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국가 부채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통화 전쟁을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나 일본 그다음에 유럽연합 같은 데서는 야 미국 금리 인상은 우리 못 따라가겠다. 우리 경제 너무 어렵다. 우리는 오히려 돈을 풀겠다. 금리를 내리겠다. 이런 어떤 정책을 표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가 지금 각자 도생의 통화 전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은 샌드위치가 되면서 그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중국이 정말 대량 돈 풀어서 위안화 절하시키고 수출 공격을 한다. 일본이 아베노믹스 강화해서 계속 돈을 풀면서 일본 수출 가격 던진다. 예. 유럽도 똑같은 정책 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디가 수출을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격 경쟁력 자체도 상대가 안 될 테고요. 상대가 안 된다는 네네.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도 긴급하게 대응을 해나가면서 근본적인 체질 강화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시간만 지나면 될 것이다. 잘 될 거다. 이렇게 낙관하면 큰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지금의 이 여러 가지 위기들 앞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낙관하거나 혹은 폭탄 돌리기처럼 그저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구조개혁 관련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노동 구조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갈등도 있는데요. 규제 또 경직성 해소 등등 여러 가지 구조개혁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이나 혹은 청취자들이 느끼기에 이렇게 딱 귀에 와닿거나 손에 잡혀지는 뭔가 실천은 전혀 없고요. 또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구조가 개혁되고 긍정적 효과가 있느냐라는 이해 자체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구조개혁하면 보통 기업의 구조개혁을 많이 얘기합니다. 네.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선 기업 부문 보면은 지금 그 영업이익을 벌어도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 이런 네. 기업을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데 네네. 3년 이상 영업이익을 벌어도 이자를 못 갚는다. 그런 기업을 좀비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런 좀비 기업이 전체 기업 중에서 10%가 넘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은 계속 빚으로 이제 살아가는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도 정리 안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예,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기업들을 정리한 대신에 새로운 기업들이 자꾸 나타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까지 지배하고 있다 하니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벤처기업들이 설당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해서 이 기업들한테 설당을 주라 하는 것이 이제 기업의 구조개혁의 또 다른 중요한 항목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가 지금 먹거리가 없습니다. 주력산업 무너지면서.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연구개발 투자 많이 해서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업들의 구조개혁을 제대로 하면서 새로운 어떤 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체제를 갖춰라 하는 것이 기업의 구조개혁인데 여기서 기업의 구조개혁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네. 정부도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도요? 예, 정부도 그동안 이제 정부 조직이 굉장히 비대화되면서 관료주의가 상당히 이제 경제에 많은 피해를 줬거든요. 정부 조직을 과감하게
개편을 한다. 그리고 관료주의를 타파한다. 더 나아가서 정부가 쓰는 예산도 불필요한 예산 줄이고 정말 생산적으로 쓰면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국민들 삶을 제대로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예산 중심으로 제대로 편성하고 그다음에 세금도 최소한을 거두면서 제대로 운영하라. 그러면서 보면 그 정부의 그 구조개혁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가계부 부분에 이제 구조조정도 필요한데 네. 가계부채가 지금 1,200조 원이 육박하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에게 좀 그 유예시켜준다든지 이제 만기를 연장시켜준다든지 해가지고 좀 시간이라도 벌어주고요. 더 나가서 아무 일자리라도 줘서 돈을 벌써 갚게 해주는 그런 어떤 이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노후 불안 같은 거, 그다음에 소외계층의 어떤 생계불안 이런 것도 심한데 복지정책 제대로 써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한테 복지 혜택이 가도록 이런 어떤 이제 조정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경제 운영의 어떤 그 틀을 바꾸고 뭐 세부 내용을 좀 바꾸가는 그런 이 구조개혁이 돼야 되는데 피상적으로 그냥 구조개혁한다 이렇게 얘기만 넣어놓고 특별히 진전되는 게 없으니까 국민들은 불안하고 경제는 계속 주저앉고 있는 거죠. 예, 오늘 이 시간에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경제 위기와 우리가 직면한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교수님의 어떤 설명에 큰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뭐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 끌고 가고 또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것 반대하실 분들은 없을 테니까요. 자, 뭐 가계부채, 그다음에 기업부채, 국가부채를 중심에 놓고서 그 구조 개혁에 대한 방안과 방향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외적인 요소가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이 일단은 됐고요. 그래서 어떤 불확실성은 조금 해소됐다 이런 인상도 있는데 점진적으로는 계속 금리가 오를 것이다. 문제는 이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뭐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가계대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특히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60대 이상이 많은 대출을 쥐고 있는데 그게 사실 다 집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본인이 집을 사느라 진 빚, 자식이 새롭게 결혼해서 집을 구하느라 진 빚.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채가 해소되고 갚아나갈 수 있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외국에서 금리가 점점 올라가고 또 화폐에 있어서의 어떤 평가 절상이라든지 불리한 요소가 생기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좀 타개할 만한 어떤 모멘텀이랄까요? 사회적인 어떤 계기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미국 금리 인상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악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우선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금리가 오를 경우에 우리나라도 따라 이제 올릴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은 가계부채가 지금 1,200조 원에 육박하는데 상환 능력이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자가 오른다. 그러면 정말 예. 위태위태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가계부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 대출이거든요. 네. 그럼 이게 만약에 가계부채가 위험하다 하면은 부동산 시장도 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가계부채의 어떤 폭발하고 부동산 시장의 붕괴하고 같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우리 경제에 엄청난 혼란과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금리가 오르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위축이 되죠. 비용이 더 올라가고. 비용이 더 올라가니까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업들 투자를 안 하는데 금리 올라서 기업들 투자 더 안 하면은 성장률 더 떨어지고 실업도 이제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문제는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증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다는 네.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악재인데 중요한 사실은 꼭 악재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걸 봐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인데 일단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 세계가 지금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 자본이 갈 곳이 없어서 지금 우왕좌왕해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우리는 구조개혁한다, 신산업 발굴한다, 창업한다, 경제 다시 일으킨다. 지금 힘들지만은 한국 경제 틀을 바꿔서 다시 일어난다. 이러면 외국 자본이 그럼 잘 됐다. 한국에 투자하자. 그 나라 보니까 외환보유액도 많더라. 부도위험도 적더라. 외국 자본이 몰려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성장의 저력은 이미 한국 경제가 세계에 지난 수십 년간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처럼 역발상으로 어떤 그런 저력을 보여주고 새로운 투자, 새로운 모멘텀을 아예 위기로서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스튜디오에 모셨지만은 이제 또 저희가 다음 개편부터는 부정기적으로 가끔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만 이제 전화 연결을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 청취자들께 좀 또 이 현재의 어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경제에도 새벽은 온다. 저는 그렇게 경제에도 새벽은 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90년대 말에 외환위기 겪고요. 2008년에 금융위기 겪었습니다. 국민이 이겨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위기가 이렇게 계속돼서 정말 심각한 상태인데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그래 한번 일어나 보자라는 그런 이제 힘만 모아진다면 저는 꼭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관점에서 저는 정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구조개혁은 위기 때 해야 됩니다. 구조개혁은 위기 때 하라. 예, 그러니까 지금이 구조개혁을 할 때다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기업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불황일 때 투자해라. 불황일 때 투자해라. 그래야 그다음에 시장을 자기네들 차지할 수 있다. 네네. 제발 기업들 지금 망설이지 말고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국민들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지금 세계 경제가 전쟁터나 다름없는데 전쟁터에서는 다 쓰러지는도요.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영토를 차지합니다. 네. 국민들 이때 그래 위기다 이렇게 자꾸 좌절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냥 나부터이라도 일어나보자. 나부터이라도 사업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서면은 오히려 지금 세계 경제 전쟁이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예, 위기는 기회라는 말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됐습니다. 구조개혁은 위기일 때, 불황일 때 투자하라. 나부터 먼저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들 좋은 얘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시간 여기까지만 허락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겸임교수 이필상 교수였습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가 바쁜 아이들. 숲해설가 최정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했습니다. 숲에도 배울 게 참 많지.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생생경제 오늘 순서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자, 경제라는 말 자체가 좀 딱딱해 보이지만 경세재민이라는 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